BTV 동진 파이아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화제를 모으면서 다시금 환기되고 있죠. 20세기 인류의 가장 어두운 기억 중 하나, 오늘은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사에 남은 가장 끔찍한 사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대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체계적으로 또 가장 최악의 의미에서 능률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학살한 일들은 사실은 인류사에서 현재까지는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이 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더군다나 가장 발달했다고 말하는 유럽의 한복판에서 이 사건이 과연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어떻게 결말 지어졌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알아야겠죠. 네, 당연히 이런 끔찍한 일들에는 교훈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이 사건 자체를 아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본 책들에서 이렇게 좀 제 나름의 체계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홀로코스트가 무엇인지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란 말은 사실 이제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요. 네. 태워서 이렇게 신에게 봉헌된 번제물? 이란 뜻으로서 이제 홀로코스트란 말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게 이제 중세 말기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단 학살이라는 의미로 전용되어서 이제 유럽에서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그런 어떤 용례들이 있는 가운데 이 홀로코스트 사건 45년 이후에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끔찍한 사건들을 명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학자들이 명명을 홀로코스트란 말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사건들을 우리가 홀로코스트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나치의 악행으로 학살되었던 600만 명의 유대인이 신에게 바친 번제물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또 한 가지는 여기서의 시인은 이제 유대교는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종교들이 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유일신을 섬기는데 그리스는 다신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에게 바치는 번제물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쇼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클로드 란츠만의 이제 걸작이면서 이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 중에 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온 거고요. 히브리 말로 대재앙이라는 뜻이에요. 홀로코스트라는 것 자체를 이제 정의를 하자면 보통 이제 광의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 보기도 하는데 네. 약간 좀 넓게 보면 나치가 집권한 게 1933년도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45년도예요. 33년부터 45년도까지 나치가 중심이 되고 그 협력자들이 조력을 해서 국가적으로 확고한 어떤 그런 조직적인 체계와 계획 안에 자행되었던 유대인들이 상대로 한 그런 학살?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네, 13년 동안. 또 좁게 보면 그냥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건 1939년도니까 네. 39년도부터 45년까지 특히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런 데서의 가스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단 학살들이 있죠. 네. 그걸 중심으로 39년도에서 45년까지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핵심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 그로 인한 학살, 이런 것을 통칭하는 그런 역사적인 명명이죠. 지금 와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것이 가능했던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홀로코스트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은 이제 역사학계에서 너무 중요한 그 주제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들이 있고 상충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좀 어이가 없기도 한데 네. 너무나 체계적으로 해서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600만 명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150만 명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은 거고요. 당시에 유럽 전체의 유대인이 몇 명이었느냐? 보통 9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900만 명이 있는데 600만 명이 죽었어요. 3분의 2가 죽었다는 얘기니까 탈출한 사람도 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고 했는데 3분의 2가 죽고 죽은 사람 중에 4분의 1은 또 어린아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또 끔찍한. 더군다나 전쟁이 교전 당사국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국가도 없고 그 당시에 군대도 없고 이렇다 할 사실은 조직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기관이 이 학살에 돌입을 해서 인종주의적인 생각으로 죽였던 일들인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약간 좀 멀리 본다면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야기 할 때도 저희가 또 유대인에 대한 그렇죠. 오해 8가지를 다뤘게 됐죠. 네, 유대인의 오해를 또 다루기도 해서 한 2-3개 정도의 컨텐츠에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냥 말씀드리는 건 이제 대략 19세기 중반,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반유대주의는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지만 특히 그 시기에 유럽에서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일단 두 가지로 파악을 했는데 고리대금업자라든지 아니면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서 유대인들의 세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서 자기들의 계획들을 사용하는 그런 음모론자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편견이었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당시에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이제 독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고, 더 이상한 것은 사실은 독일에서 당시에 반유대주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더 강한 나라는 폴란드라든지, 네. 당시에 소련이라든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왜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이제 굉장히 난제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기도 하죠. 당시에 독일의 유대인이 몇몇 명이 살아나면 50만 명 정도 산 걸로 추산됩니다. 근데 그 당시 독일의 인구가 벌써 6,7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뭐 1%도 한참 안 되잖아요. 네. 0.7% 되나요? 이 정도쯤 되는 인구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폴란드의 유대인들, 그리고 소련의 유대인들입니다. 각각 200만 명 이상이 폴란드 사람, 소련 사람, 이제 유대계죠. 그런 사람들이 학살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왜 폴란드에 이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학살 수용소들이 집중되어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2차 대전 자체가 독일이 폴란드를 옆 나라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가장 처음부터 만들 수가 있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폴란드에 집중적으로 수용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어찌됐건 반유대주의는 원래 있었는데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견해를 나치가 또 19세기 말부터 굉장히 붐업을 해왔던 우생학 같은 얘기 때 제가 또 지난번에 이달의 책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 어떤 사이비과학, 인종주의적인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하고 서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금권 정치로 뒤에서 쥐락펴락한다는 거고요. 동유럽과 또 소련 이쪽에서는 유대인들이 또 이 세계 정부를 만들면서 뒤에서 무슨 시온 의정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나치 혹은 히틀러가 뒤집어 씌운 거죠. 사람들이 워낙 살기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마르 정부는 굉장히 무기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파시즘적인 생각과 혹은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일자리를 뺏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고 또 공포가 있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죠. 네. 그런 반이민 정서라든지 그 다음에 당시에 우생학적인 어떤 그런 인종주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합했고 네. 거기다가 제대로 불을 붙인 게 나치이고 또 히틀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희가 통치 음모론 지난번에 다루면서 적당히 힘이 약하고 역사적 편견이 그렇죠. 있는 집단들이 희생양이 되기 쉽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이나. 34년도에는 자기가 집권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획책하고 있다는 거죠. 1939년도에는 이 공산주의의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소련을 궁극적인 가장 큰 적으로 이 히틀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39년도에 침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41년도에 독소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후에 유대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독일 스스로를 약간 피해자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사실은 없네요. 그런 엄청난 가해자들이 역사에서는 항상 그런 게 반복되죠. 네. 또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하고 달리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비종교적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죠. 의외로. 네, 미국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 자기가 정기적으로 교회나 회당이나 나가는 사람 비율이 유대교가 거의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별로 유대교에도 관심도 없고요. 세속적인. 네, 심지어는 자기가 독일인인지 유대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아우슈비츠로 갔거든요. 끌려간 사람 중에는 예를 들면 무슨 한 3대조 위의 조상들이 유대인인데 네. 자기는 그 혈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또 독일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직업이 수녀예요. 그리고 자기 직업이 기독교 목사예요. 근데 유대인으로 파악돼서 끌려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야, 유대인들을 그렇게 구분해내려고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사실은 홀로코스트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펴는데 대충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이제 기능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견해인가 하면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비극인데 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모두 다 절멸시킨 그런 끔찍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있긴 했지만 히틀러라는 초강력 독재자와 리더가 있는 상황에서 밑에 그 2인자, 3인자, 4인자들끼리 서로 권력 경쟁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서로를 견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충성 경쟁을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해결책을 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생긴 다소 우발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끝 빚어진 참극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게 이제 기능주의적인 견해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나치의 책임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견해가 굉장히 크고요. 그 견해는 이제 보통 이런 어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어떤 반인종주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모두가 해서 이제 완수된 계획이다라는 건데 양쪽 이론 다 약간씩 결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능주의적인 이론의 결함은 뭔가 하면 나치의 핵심은 히틀러였고 히틀러는 사실상 모든 걸 관장했고 자기 부하들을 최후의 순간까지 믿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전문가들 견해를 다 무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히틀러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단번에 제거하기를 원했었고 더군다나 하급자들이 알아서 해치워주기를 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충성 경쟁 때문에 생겨난 우발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반대의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반유대주의적인 체계적인 계획과 그 실행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럽 전체의 사건이었었고 당시에 상대적으로 독일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는데 히틀러 집권을 제외하면 왜 하필이면 독일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양자를 절충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반유대주의인 건 사실이죠.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였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끔찍한 건 제가 아까 처음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인종 간의 어떤 학살,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말할 때 이런 것이 덜 발달된 상대적으로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 문명이라나 이런 데서 터져나올 수 있는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쇼크였던 것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곳에서 터져나온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과학기술이 발달한 유럽의 한복판이 아니었더라면 600만 명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치밀하게. 네, 일단 철도가 발달해야 돼요. 네. 당시에 유럽은 전 세계에서 철도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서 마치 물건들처럼 처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으려면 철도가 발달해야 되잖아요. 학살을 했을 때에도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많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나치 입장에서 보면. 이 끔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적은 노력으로 죽일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생각한 게 살충제예요. 그 살충제에서 이렇게 뽑아낸 시아나수소라는 것을 이제 투입해서 죽이게 되는데 50g으로 5,00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독가스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컨베이어 벨트처럼 실제로 아우슈비츠를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우슈비츠를 갔다 왔었거든요. 십수년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거기 보면 이 살인이라는 것이 모두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원턴에다 이루어지는 식으로 동선이 짜여져 있어요. 네, 살인이 효과적으로 산업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용소가 3군데인데 아우슈비츠에 그중에 학살만을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된 것이 이제 비르케나우라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 철로가 이 거대한 정문을 위해 문 사이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서는 곳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실은 그 기차가 이 비르케나우로 들어갈 때 들어가면 그걸로 다시는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죽일 때 어떻게 죽이겠어요? 속여서 죽이잖아요. 아, 그렇죠. 샤워하러 간다. 왜냐하면 너희를 처형하겠다라고 하면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샤워기가 달려 있었고 가스실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샤워를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옷을 벗겠죠? 시체에서 벗길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갖춘 다음에 열차에서 도착을 해서 딱 내리자마자 홀로코스트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중반과 후반이 되면 애초에 내리자마자 아예 노동을 거의 안 시키고 8, 90% 사람들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죽였어요. 어떻게 죽이냐면 도착하는 순간에 플랫폼에 세우죠. 그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사진 자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친위대 그 장교가 SS대 장교가 딱 서 있다가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아,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 이 비율이 1대 9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유대인들은 그 비르케나우까지 올 때 머릿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가서 노동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한 거지 내가 가면 학살된다.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해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바로 가스실로 가서 죽은 거거든요. 네, 이제 와서 유대인들한테 왜 그때 저항을 안 했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이 홀로코스트에서 조금만 알아도 정말 배부른 소리고 너무 잔인한 소리인 건데 또 유대인들이 대부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받아주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럽의 국가들이 독일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고립주의 정책을 쓰기도 했었고요. 개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민 정책에서 유대인들을 쿼터를 뒀죠. 아, 1년에 몇 명 이렇게. 근데 이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될 것 같은 위험을 겪은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주변에 폴란드 같은 국가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 잘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명령 쉽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려면 일단 돈도 많이 들지만 그런 돈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쿼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그 이민자들, 망명자들 틈에 섞여서 나치의 스파이가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오게 될 거면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난민들로서 이렇게 박해의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의 손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국가가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들 당시의 입장에서는 갈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도 그 사이에서 한 거 했어요. 네, 나름대로 시위도 하고. 네, 봉기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본다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문명이 당시로서 가장 극단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이거든요. 화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건설, 건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유럽의 충격이기도 하고 인류 문명사에 너무 큰 충격이죠. 네, 이제 역사적 배경 위주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지. 가까운 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시작 자체는 이제 나치의 집권 관련이 있죠. 1933년도에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되고 히틀러가 총리가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1934년도에 독일의 대통령도 있었거든요. 힌덴부르크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죽습니다. 대통령까지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권력을 1년 후에 장악하게 되고 복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나치는 인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풍경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고 그런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정책들을 쓰게 되는 건데요. 33년도에 나치가 집권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월 1일이었는데 4월 1일에 최초로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실력 행사를 한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상점들 앞에 가서 나치의 돌격대원들, 나치의 친위대원들이 가서 역시 사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복 입고 딱 유대인들이 어디서 상점을 하고 사업체를 벌이는지 알잖아요. 거기가 서 있는 거예요. 팻말이나 이런 걸 들고. 그러면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곳이니까 박멸해야 되는 곳이고 상품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불매운동을 하는데 이게 그냥 불매운동이 아니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살벌한 거죠. 그리고 33년도에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 유대인 규정을 바꾸죠.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이냐로 봐야지 유대인들을 나중에 구분해서 죽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범죄에 들어가도록 이 인구조사 결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넷플릭스, BTV 둘을 함께 보면 월 최대 2,500원 할인. BTV와 넷플릭스가 만나다. 두 번째 단계는 35년도에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게 생겨요. 어떻게 하면 독일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그 법안이 이제 관철이 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네. 근데 이 전당대회를 보면 바로 1년 전에 34년도에서 뉘른베르크에서 전당대회가 나치가 열었을 때 그걸 찍은 너무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의지의 승리라는 어떻게 보면 영화사에 남은 기법상으로는 너무 뛰어난 작품이지만 이 나치의 선전 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히틀러에 대한 이 시민들, 국민들의 열광이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내는 다큐멘터리인데. 아, 히틀러가 선전 영화를 좋아했다고 저희가 또 히틀러와 스탈린 비교하면서 설명했었죠. 그렇죠. 네, 히틀러나 스탈린은 둘 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유권자로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능력을 가질 수 없도록 정치적인 그런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뉘른베르크 법을 만들게 되죠. 35년도까지 오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유대인 단체들에서 호소에 가까운 성명문들을 막 발표해요.
정부에 막 보내요. 이런 탄원서 이런 거를. 그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지칭이 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독일인이다. 유대계이지만. 그리고 유대계 독일인은 제1차 세계대전에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참전을 해서 죽은 유대인이 12,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50만 명밖에 살지 않았는데 전사한 사람이 12,000명이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박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박해가 처음부터 이 학살을 벌인 게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는 불매운동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런 단계를 받게 되는데 좀 심화되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경제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거겠죠. 재산을 압수한다거나 이런 것죠.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그게 이제 1938년도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독일 사회에 관한 책을 보거나 나치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크리스탈 나흐트라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정의 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이름이 굉장히 예쁜 이름이라 좀 이상한데요. 저는 약탈을 하고 테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리가 수도 없이 깨졌죠. 그러니까 바닥에 깨진 그 유리의 밤이란 뜻이에요. 네. 수정이라는 건 크리스탈이라는 건 그 뜻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도 굉장히 묘해서 뭔가 항상 빌미를 잡아서 박해를 하잖아요. 언제나 이런 학살 사건이 있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점점 위기를 겪기도 하고 독일에서 초반 단계에서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보다는 쫓아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쫓아내는 단계에서 애초에 국적은 폴란드 사람인데 그 후손들이라든지 혹은 국적을 가진 상태로 독일에서 살고 있는 일군의 유대인들을 독일인들이 차에 태워서 추방을 한 거예요. 폴란드로. 그럼 폴란드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폴란드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붕 뜨게 되죠. 그렇게 돼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폴란드에서 마련한 임시 수용소에서 굉장히 어렵게 강제로 억류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그중에 억류가 된 수천 명 중에 가족을 둔 아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편지를 하죠. 아들한테. 이 청년이 아버지 편지를 보고 보니까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죄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파리에 있었던 그 독일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다음에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1938년도쯤 되면은 2차 세계대전 직전이기도 네, 하고 전. 충성 경쟁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히틀러 다음에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괴링이거든요. 헤르만 괴링인데 괴링에 맞서서 자기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괴벨스예요. 괴벨스가 히틀러에게 재가를 받아서 자기 어떤 핵심적인 단원들을 모아서 연설을 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라는 거죠. 그걸 또 빌미로 해서 그렇죠. 이용했네요. 그래서 그걸 삼아서 자극을 하게 되고 강력한 영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도록 해서 이 친위대원들 또 나치 경찰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을 막 죽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 크리스탈 나흐트라는 그 밤에 1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고 무려 2만 명,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체포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만들어진 수용소 같은 데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더 결정적으로 그때부터 이 재산을 뺏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업체나 이런 거를 다 독일 사람한테 넘기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39년도가 되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나치가 곳곳에 유대인들 집단 수용소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는 그렇게까지 유대인이 많지 않았는데 폴란드를 침공했잖아요. 근데 폴란드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 용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점령지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장소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쓰는 게토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방송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베니스의 제토에서 왔다고요? 네, 그때 게토라는 말을 쓴 이유가 주물공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베니스에서 만든 유대인 집단 거주지 근처에 주물공장이 있었어요. 게토를 몇 군데를 만드냐면 2차 대전 기간 중에 1000군데를 만듭니다. 1000군데?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토죠. 게토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르샤바 게토인데 바르샤바에서 2제곱킬로미터니까 굉장히 작은 구역이죠. 2제곱킬로미터에 40만 명을 몰아넣었어요. 과밀 상태가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그 안에서는 항상 이 다윗의 벼를 가슴에 달아서 유대인인 걸 알도록 했고 게토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게토는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나치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차피 학살할 건데 그 중간에 잠깐 집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르샤바 게토에서 항거를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인데 4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3년도가 되면 이 근처에 트래블링 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트래블링 카에서도 역시 아우슈비츠처럼 그런 학살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도 곧 죽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끔찍한 일을 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트래블링 카로 이 게토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니까 저항을 하죠. 그 충동적으로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독일군 병사를 죽이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 힘없는 유대인들이 그냥 끌려갈 줄 알았는데 저항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전력을 이렇게 또 게토 안에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전력을 가다듬어서 3개월 후에 제대로 게토를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장갑차까지 밀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저항군이 이겨요. 화염병이라든지 사제 권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싸우게 되는데 한 달 만에 거기를 진압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끔찍한 처형을 하고 다 아우슈비츠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비슷한 사건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에도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피아니스트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봉기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영화화한 사건이 또 뭐가 있냐면 사울의 아들도 있어요. 사울의 아들 보시게 되면 그게 전도 코만도들이 일으킨 그 봉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아우슈비츠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비르케나우라는 곳인데 사울의 아들 보시게 되면 전도 코만도가 뭔가 하면 똑같은 끌려온 유대인이에요. 학살을 하게 되고 가스실에서 사람 죽이고 또 시체를 태우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걸 자기들이 하기 싫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동료들을 처리하게 만드는 작업반원들 이게 전도 코만도인데 거의 대부분 전도 코만도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화장터로 가고 자기의 친구들이 화장터로 가면 가스실에 죽으면 그들을 다 처리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우리도 같은 운명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44년도에 봉기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걸 다룬 게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봉기를 일으키거나 탈출을 해서 레지스탕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대인들도 적극적으로 항거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40년이 되면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이 홀로코스트의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최종 해결이라는 나치가 그런 진짜 사악한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네, 소름이네요. 네,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유대인 절멸 계획으로 보통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지칭하는. 근데 애초에 최종 해결이라는 것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쫓아내는 것이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194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후에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이 대량 학살의 실무적인 총책임자는 히물러거든요. 하인리 히물러라는 친위 대장인데 SS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히물러가 당시에 40년도에 히틀러한테 동유럽 총괄 계획이라는 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 내용에 따르면 결국은 나치의 힘으로 이 모든 전 유럽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네. 자기들 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동유럽과 소련의 비옥한 땅에 독일인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독일 제국을 이루게 되니까. 그럼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오지 같은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슬라브족들은.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장 하층이라고 생각했던 슬라브 민족도 노예 취급을 했지만 더 밑이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 없는 깨끗한 유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통째로 400만 명을 마다가스카르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가장 오지 중에 오지고 살기도 어렵고 거기 고산지대로 강제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초반에는 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 계획의 애초에 전제가 뭔가 하면 영국한테 이긴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런데 영국한테 이기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계획이 휴지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인 모두를 다 학살을 하게 되는 최후의 단계로까지 진입하게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네, 단계적으로 유대인 탄압이 심화되어 가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수용소를 만드는데 애초에 만든 아우슈비츠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죽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많이, 가장 끔찍하게 벌어졌을 뿐이지 사실은 수용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로 폴란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용소를 이렇게 학살 수용소도 있지만 뭐 임시 수용소도 있고 노동 수용소도 있고 나치가 1930년대 집권한 이후부터도 수용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용소를 나치가 만든 게 독일 제국 전체를 거쳐서 2만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3개의 수용소죠. 네. 아우슈비츠에는 제1, 제2, 제3 수용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1수용소는 원래 포병 막사 같은 곳인데 그것을 개조해서 아우슈비츠라고 보통 말하는 수용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학살을 전담하기 위해서 사실상 살인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르케나우에 만들고, 그 다음에 모노비치라는 곳에 세 번째로, 여기선 주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 개를 보통 우리가 아우슈비츠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슈비츠를 만들기 이전에 다른 데도 있었어요. 뭐 트레블링카라는 데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고, 도시로 이야기하면 해움노라는 데가 이제 사실상 이렇게 학살을 일으켰던 그런 수용소의 최초의 원본 같은 곳인데, 이 해움노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이 벌였냐면 가스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폴란드와 동부 유럽 전체를 누비면서 사실은 독일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죽이게 하는 살인 특공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런 사진 많이 봤잖아요. 커다란 무덤을 파고 네. 처형을 하면 그 밑으로 저절로 떨어져서 죽게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특공대로한테 벌이도록 했거든요. 근데 특공대들이 이렇게 처형하는 현장을 히물러가 간 거예요. 히물러가 딱 보니까 아니 우리 소중한 병사들이 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생하는 우리 병사들이 덜 힘들고 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을까? 강구해봐 라고 부하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이었다는 끔찍한 일이니까 그 히물러 입장에서 우리 병사들한테 더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가 가장 비인간적인 학살이었다는 측면에서 너무 끔찍한 일이죠.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 아까 해움노 얘기로 다시 가게 되면 해움노에서 어떻게 처형을 처음 안 하면 처음에는 가스 차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가스 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 태워서 죽이는데 그때 가스는 배기가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죽였는데 너무 죽는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처리도 힘들고. 이러니까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해움노에서 사람을 그렇게 학살하기 직전에 39년도에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혹하고도 끔찍한 일들을 벌였지만 유대인만 박해한 게 아니거든요. 집시들도 굉장히 많이 죽였고요. 독일에 있는 자국민들도 많이 죽였어요. 예를 들면 나치에 반대한 반체제 인사들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죽였고요. 동성애자도 죽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애인들을 죽였습니다. 아, 우생학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이 아리안 혈통이 너무 중요한데 안 좋은 거죠. 이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초반에는 불임수술 같은 걸 하다가 1939년도에 자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애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계획이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굶겨서 죽이거나 아니면 이 주사를 주입해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른인 장애인들은 가스로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가스로 사용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살충제 가스를 처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10,000명을 훨씬 넘겨요. 자국민을 10,000명을 넘기게 죽인 그런 포악한 정권이 하물며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히물러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것들과 이런 방식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탄생시킨 거죠. 이미 연습해 봤잖아요. 네.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활용을 했었던 가스실에서의 그 경험과 그 이후부터 한 2년 뒤에 해움노에서 했었던 가스차의 경험과 이걸 결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최첨단 세트를 만든 거죠. 그게 아우슈비츠의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우슈비츠는 가스실이 4개가 있었다고 하고 하루에 뭐 6,000명까지 죽일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바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영화 속에서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끔찍하게 생체 실험도 했잖아요. 뭐 보통 죽음의 천사라고 말하는 맹겔레라는 인간이 있잖아요. 이 맹겔레가 당시에 나이가 31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호연 씨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이 맹겔레가 당시 군의관이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 상대로 끔찍한 수많은 생체 실험을 하죠. 일제시대에 일본의 이시이 부대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사진도 다 남아있거든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일부러 그 기압을 엄청나게 높인 그런 그 방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하겠어요? 막 피가 터져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걸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다 있어요. 왜 하냐면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해서 독일 공군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도 괜찮은지 이런 걸 실험하는 거예요. 일부러 콜레라균을 주입을 해서 뭐 죽여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이런 걸 본다던가. 맹겔레는 개인적으로 쌍둥이 연구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신나가지고 쌍둥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쌍둥이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그 쌍둥이들은 다 생체 실험을 했다는데 쌍둥이를 무려 1,000쌍을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악행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아이들이 오면 벽에다가 이렇게 1m 50cm 높이로 수용소 벽에다 이렇게 줄을 쭉 걷대요. 네. 그리고 아이들 보면 거기 집합시켰대요. 그래서 150cm가 안 되면 생체 실험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선 위로 넘어가면 살려주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였을 정도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실은 이 아우슈비츠에서 자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것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도가 아닌 거죠. 이쯤 되면 네. 뭐 당연히 악마일 텐데 원래 그런 악행을 타고난 그런 성향도 있을 거고 그것을 나치라는 악한 그 시스템이 자극을 한 측면도 있겠죠. 한 43년도, 4년도가 되면 점점점 폐색이 짙게 되잖아요. 다가오면서. 이제 기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서 가장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헝가리 또 유대인들 한 50만 명을 죽이거든요. 뒤늦게. 그게 44년도 여름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50만 명을 죽이는데 한 계절이 안 걸렸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폐색이 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우리는 이제 나라가 장태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헝가리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헝가리 유대인들은 전쟁 말기까지 비교적 피해를 잘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헝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나치 정권이 조금 더 유화책을 쓰기도 했고 헝가리 정부 사람들이 빨리 그놈들을 뭐 아우슈비츠나 이런 수용소로 보내라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보냈거든요, 유대인들을. 그 상대적으로 학살을 안 당했는데 그러다가 나치가 헝가리에 대한 정책을 바꿔서 강압적으로 직접 거기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뒤늦게 끌고 가는데 가장 끔찍한 것은 44년도 여름이면 너무 급박한 상황이고 나치가 패망 직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차를 통해서 군인들을 수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44년도 여름에도 기차가 군인들을 수송을 해야 되는 일정과 유대인들을 수송해야 되는 일정이 겹치면 후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인종주의적인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마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뒤늦게 50만 명까지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죠. 이러다가 그 1년 뒤에 이제 결국은 아우슈비츠가 해방되죠. 네, 소련군한테. 네, 소련군이 진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네들이 저지른 악행을 다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체들을 남겨두면 안 되니까 뒤늦게 소각을 한다던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없앤다던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그걸 바로 직전에 남아있던 6만 명을 끌고 독일에 있는 수용소로 옮깁니다. 일 시키려고 이제는. 일을 시킨 것도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게 죽음의 행군이잖아. 이 사람들은 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6만 명 중에 독일로 가는 중에 행군을 하다가 15,000명이 죽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련군들이 진주를 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다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물건들 같은 걸 챙길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래야 되니까. 가장 끔찍한 건 거기서 인간의 머리카락이 한 6톤이 나왔다는 거예요. 6,000kg. 와. 인간의 이 사진도 있어요. 머리카락을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베개 속으로 넣고 매트리스 속으로 넣으려고 머리카락을 모았다는 거예요. 인체를 물건으로.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 글로도 다 증명이 되고 말로도 증명이 되지만 사진으로 엄청 남아있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되면 숨기려고 하지 사진을 찍었겠어요? 사진으로 다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단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건 45년 그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다던가 등등의 일들이 있었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할 것은 전범 재판이 결국 열리죠. 실제로 종전 이전에도 처벌하겠다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라는 것들을 연합군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연합국에서. 그 상황에서 종전되자마자 이 바로 뉘른베르크에서 세기의 재판이 열리죠. 전범 재판이 열리는데 핵심적인 22명의 그 전범들을 모아다 놓고 그 22명 중에서 11명한테 교수형을 선고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괴링이나. 네, 넘버 2 괴링이 거기 있었고요. 괴링은 나는 군인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장 대접을 해달라고 뻔뻔한 요구를 하고 군인이니까 나는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형을 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교수형이지 라고 했는데 교수형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청산가리 먹고 죽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자살하고 나머지 10명은 교수형으로 처형이 돼요. 그렇게 해서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었고요. 이번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실제로 그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이 실제 그 아우슈비츠의 소장이었거든요. 루돌프 헤스도 이 재판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재판 원칙이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나라에 가서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전체 재판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우슈비츠에서 이 모든 일을 저질렀으니까. 폴란드에서. 네. 아우슈비츠라는 말은 독일이 점령한 다음에 붙게 된 독일어 이름이고 원래는 52행침이에요. 지금도 폴란드 사람들은 52행침이라고 하는데 그 52행침으로 이송이 됐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으로 죽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수형이 된 장소 자체가 어딘가 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수용소의 한가운데 있는 화장터에서 교수형을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본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개 교수형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삼게 하려는. 그렇게 해서 이 루돌프 헤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히만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네. 책도 있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쓴 책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그 아이히만 재판은 세계적인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생존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1961년도인데 나치가 패망한 이후에 16년이 지났거든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놈이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응고하고 살고 있는데 뒤늦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데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피신하다가 잡힌 경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뉘른베르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종전한 지 몇 달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니까 피해자들이 증언도 못 해요. 왜냐하면 겁에 질려 있기도 하고 누가 증언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15년이 지나면서 많이 축적이 되고 용기도 얻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재판 때는 아이히만도 아이히만이지만 많은 그 생존자들이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증언을 하면서 졸도도 해요. 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런 상황이다 중계도 되고, 네. 그러면서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말하기도 하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그 아이히만이 바로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한 실무 책임자예요. 수송을 담당했던. 수송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애초에 그 반제회의라고 1942년도에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된 실무적인 일들을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어떤 그 하인리라는 사람과 함께 책임져서 이 모든 일을 입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판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거대한 말살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는데 루돌프 헤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제3제국의 거대한 그런 살인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는 말을 그 사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전범들이 이 최후의 순간에 사실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발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그런 귀결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죠. 어찌됐건 이런 전범 재판까지인데 사실은 2016년도에도 네. 나치가 체포돼가지고 독일에서 5년형인가요? 3년형인가요?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체포받은 사람이 94살짜리 노인인데요. 네. 이 노인이 그동안 숨기고 있다가 수용소에서 결정적인 이 가담을 한 것이 밝혀져서 2016년도에 독일에서 징역 3년인지 5년인지를 선고받았어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독일 사회에 나아가서 유럽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과 함께 보면 도움이 될 영화들이 있죠. 네, 아우슈비츠를 다룬 수많은 영화들이 있고 또 사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참 잘 만든 영화들도 많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하면 수많은 영화들이 떠오르는데 네. 아우슈비츠를 다룬 혹은 홀로코스트를 다룬 가장 유명한 영화는 당연히 쉰들러 리스트겠죠. 근데 그 수용소도 수용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쉰들러 리스트가 굉장히 잘 묘사해요. 그런 면에서 쉰들러 리스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봉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함께 21세기 홀로코스트를 다룬 또 다른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이라는 또 뛰어난 작품이 있죠. 만점 주신. 그게 전도 커만도의 봉기 사건을 다룬 거거든요. 네. 그걸 추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후에 처리되었던 그런 전범 재판 과정에서의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한 한 여인의 비극이자 그의 범행을 영화소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 더 리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케이트 윈슬렛이 이걸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전범 재판을 다루고 있죠. 이 작품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쉰들러 리스트와 사울의 아들 그리고 더 리더는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큰 궁금증이 생긴 게 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악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언젠가 또 한번 원론적인 측면에서도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 교양 집사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